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 개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먼저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 만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자체나 오간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 최종 후보자로 이태한 전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장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합의로 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겁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한 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추가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말라붙은 논밭에 소방차를 동원한 용수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릴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급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농민들이 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소방차를 통한 급수 작업이 이루어진 덕분에 바짝 말라있던 논바닥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여름 들어서 이렇게 많은 물을 논에 댄 건 처음이라며 소방을 크게 반겼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저수지들이 말라버리면서 남부지방 농경지들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저수지는 총 저수량이 10,000톤에 달하지만 현재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가까운 농가들이 물을 먼저 쓰다 보니 하류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좁아 대형 살수차 접근도 힘든 곳인데 소방의 물 공급 덕분에 바짝 말라버린 땅을 조금이나마 적실 수 있게 됐고 생계를 이어갈 희망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소방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과 의령, 함안, 거제 지역은 가뭄 심각 단계인데요. 애초에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이 같은 가뭄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연장됐습니다. 다만 물탱크차의 규모는 200대에서 100대로 줄여 지역별 사정과 지자체 대응 여건 등을 고려해 급수지원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1,08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지역에 농업용수 7,600여 톤이 공급됐습니다. 농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비 소식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예보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입니다.
오랜 가뭄 지역에 모처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다만 해안에는 기습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비가 효자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죠? 네, 이번 비는 중부보다는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메마른 논밭과 토양을 적시는 오아시스 같은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바닥을 드러낸 주요 저수지와 댐 저수유를 완전히 채우기에는 수문학적으로 여전히 아쉬운 양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약화한 뒤 유입된 저기압이 일부 지역에 기습호우를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 오래 이어졌던 곳에 기습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 붕괴 등 2차 복합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효자비와 호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최근 내륙에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는데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저기압이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올 걸로 보여 연휴 기간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동남권에도 사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연휴 뒤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일본 지바현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단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지바시와 카시와시, 아치요시 등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40분까지 12시간 동안 지바시에 내린 비의 양은 348mm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지바현에 있는 도로 다수가 침수됐고 절벽 붕괴 신고도 있었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전차와 버스의 운행이 멈추면서 나리타 공항에는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종합특검의 기소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종합특검팀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앞서서 특검은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윤상현, 권영진 의원 역시 서면 진술서로 조사가 대체되면서 별도 소환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술과 당시 확보된 영상과 녹취록 등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선 것이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이들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의 결론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찾지 못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인간 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 재수사에 나선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 수사한 게 없다고 언급하면서 두 특검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연일 무더기 기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오늘까지 둘 중 한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네,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재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릴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8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루어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재산 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소송 진행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법적 공방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이라 빼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이를 따르면서도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SK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며 분할 대상이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고려해 분할 비율은 2대1, 판례에 따라 주가 평가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습니다. 9년이 넘은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이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짧게는 1분도 채 안 돼서 생각을 이미지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풍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AI가 바꾼 풍자의 방식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이 4억 원 이하 B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SNS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엮어 청년층의 불만을 꼬집었습니다. 매일 사람들 분노해 부동산은 시끄러워 청년들은 패기버스 어디로 가는 걸까 취재진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SNS 비판 여론을 반영해 4컷짜리 만화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해봤습니다. 몇 줄의 설명을 입력하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부 오타가 있고 맥락이 빠진 채 자극적인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현안을 꼬집는 방식도 달라진 겁니다. 한 장의 그림을 넘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구현한 영상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산지 6개월 됐어요.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되고 겨울엔 냉동고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풍자 콘텐츠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주거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도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정책 사이 간극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부족하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AI를 만나 손쉽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정책의 자세한 맥락은 사라진 채 자극적인 메시지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름엔 버스 안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그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할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다만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안 되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던 중 이번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마치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니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라고 깎아내렸는데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포인트 빠지면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도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이 말을 해서 좀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에 청와대가 뭐 수습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시차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김태호 의원이 7월 4일이었어요. 라운딩 대통령하고 라운딩을 했고 그때 이제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에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 당시에는 사실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거 얘기를 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좀 필요하고 다만 그 부분을 뭐 본인이 여기에서 김태호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연임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87년 이후에 개헌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속 여야가 소모적으로 5년 단임제가 하고 있으니 이거를 국민들의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좀 여야가 같이 권력도 나누고 그래서 책임도 같이 지는 좀 정쟁을 그만하자라는 개헌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수용성이 높다고. 그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4년 중임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좀 가장 높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임과 연임은 뭐 미묘하게 의미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연임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원래. 중임은 했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트럼프 거고. 대통령처럼. 연임은 연달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연임이 더 까다로운데 마치 연임이 뭐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더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건데 어찌됐든 이런 제안이 좀 나온 거는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좀 그쳐야 되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의 조건은 간단하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말해라.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탈욕형 개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오해를 자꾸 낳으니까 그 중임이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했듯이 한번 대통령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다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임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당선된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도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의심하기는 아니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서 그 중임제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 바로 내 임기를 연장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게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명백하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국회의장도 그렇고 법제처장도 그렇고 전직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5년 더 하셔야 돼. 5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명백하게 저는 한 번만 대통령하고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헌은 그다음에 여야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깔끔해지는 건데 자꾸만 뭐 국민의 뜻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쉽겠습니까? 3분의 2 이상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의 토를 달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나는 한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통령이 나는 정말 한 번만 하겠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꾸 주변에 연임이든 중임이든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의 어린이 정원만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밝힌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이 논란의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계획은 빠져 있었죠. 이 부분 좀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용산 어린이 정원만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웅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정부 공식 입장이 새로 나온 건가요?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인 만큼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 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토양 오염 정화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어떻게든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김희탁 국토부 1차 간의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 수석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계속 비워두는 게 좋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린이 정원 말고도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면서 이런 곳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9만 평 정도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 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공원 전체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의 의견 대립은 더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목요일 오 시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했던 신규 택지 7만 3천 호에 대한 발표 시점도 언급했다고요? 네,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2만 7천 호에 대한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만 밝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될 분량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예, 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이 용산 공원 부지가 빠졌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밝힌 거예요. 용산 공원 부지 전체를 주택 부지로 검토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이 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의 서울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약간은 저는 뭐 포함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좀 엇박자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이제 공급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실제 될지는 조금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경에는 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해제하고 이재명 정부 때는 이렇게 해제를 안 하고 오히려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좀 이 여론이 안 좋은 지금 상황을 좀 반전해 보려고 최대한 공급 물량을 한번 쥐어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용산공원 너무 넓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쉽게 말해서 땅이 너무 아깝다. 집 지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앗은 먹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근데 서울에서 안 사는 사람들은요.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온 국민이 다 서울 시민은 아니잖아요. 네. 주택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지도가 떨어진다. 서울에서 잘못하면 폭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집을 때려 지어라. 라는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야 무슨 서울이 나중에 성냥갑 도시 되겠다. 그린벨트 다 사라지고 녹지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 만들려는 건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가 반발에 직면하면 입장을 확 바꿔갖고 정반대로 또 돌아서서 가는 이런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발표한 다음에 보니까 각 언론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냥 줄줄이 출입해서 나와서 막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도 저게 뭐 하는 거지? 나는 저게 그냥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저런 이 얘기 들어보면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뢰가 잘 안 가요. 예, 지금 정부가 용산공원도 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살펴보시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주택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30에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았고요. 진보층 성향이 많은 4050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데다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도 처음입니다. 부동산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이 용산공원 부지도 끌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김철구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맞죠. 예,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뭐 저희가 좀 짧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급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또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라고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건 맞잖아요. 뭐 수도권에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만 지방보다 지방은 미분양이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또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것도 맞고 뭐 최근에 전당대회가 너무 격렬하게 싸우면서 약간 지지층 간의 뭐 이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이재명 정부가 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역대 정권에서 이제 갤럽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면은 대체적으로 3년 차 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좀 뭐 언급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왔으니까 그건 빼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그때 이제 이게 데드크로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기 3년 차 때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국 사태는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었고
그 세월호 참사는 역대급 이제 참사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은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거를 조금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4년 중임제 얘기도 이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꺼낸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느낌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주공항도 빨리 이거 이전하고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도 빨리 해서 하기 전에 전부 다 가고 그다음에 주택도 뭐 당장 짓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전혀 안 가요. 아 이거는 그 무슨 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서 예. 굉장히 그 호남 쪽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또 그 지지도를 달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막 퍼부어대는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저렇게 국정을 운영하나?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보면은 뭐랄까 그냥 그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 그 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계속 뭔가를 집어 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저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부동산 여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숫자 노름, 빈수레,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냉담한데요. 민주당은 책임 없는 말폭탄을 멈추고 대책에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차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거지. 예,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빈술에만 요란했습니다. 재탕에 불과하다. 숫자 뻥튀기고.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습니다.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신뢰를 좀 잃은 거 아니냐. 비거주 1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양도세가 캡을 씌우는 등의 네, 조금 전 들으신 녹취에서요. 서울 성북 지역구의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 촉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러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위기다. 또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다시 한다면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차피 우리가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만약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선거 또 치르면은 지면은 또 새로운 당대표가 또 흔들려서 또 교체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민주당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제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 정부가 발표한 거는 지금 공급과 대출이 8.13에 나온 거고 어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세제를,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서울에 특히 이제 있는 의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좀 민심이 안 좋다. 그리고 비거주 문제에 있어서 좀 너무 복잡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외 교중을 두거나 비거주의 차별을 두는 거를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그 세제 문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당대표가 되거든 뭐 송영길 후보도 이미 그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어느 당대표가 되든 그거는 당정 간에 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것 같다. 실거주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쓸 수 있는 말은 다 써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국민의힘 협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경제 문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저도 여권 출신이 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당에 있을 때 민주당에서 30명이나 되는 장관들을 탄핵을 했어요. 도대체 뭘 협조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길거리를 쏟아져 나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의힘한테 왜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조해야죠. 근데 본인들 반성부터 좀 하십시오. 본인들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문제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서울시장을 불러다 함께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겠다는 건 발언도 못하게 입 다물라고 한 다음에 본인들이 저렇게 막 집어던지는 듯이 하면은 서울시장이 보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11호 대책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닥치고 공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진짜로 대책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서울시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의 그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서 그다음에 내놔야지 저건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야 우리가 니들이 집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지어줄게. 내가 임기 중에 빨리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던져봤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믿겠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 신뢰를 상실하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가 화면 앞에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인 정의용 사무총장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화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예.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당내 싸움이죠. 쉽게 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내대책회의에 지자체장이 와가지고 발언 순서를 원내대표 다음에 한 사례가 있느냐. 순서의 싸움이었군요. 예, 순서도 그렇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원내대책회의는 원내의 일을 상의하는 건데 별도로 간담회를 잡든지 이래야지 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고 발언권을 주느냐 이런 거면서 좀 불만을 세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은 이미 자료에 있으니까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한 거고 저거는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퇴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그래서 왜 오세훈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냐라고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불만이고 원내대표가 그래서 약간 뭐 다독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해프닝인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녹록치 않다 이런 걸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봅니다. 예, 대여 공세하기도 바쁜데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은 국민의힘 이야기였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당대표 선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발언 수위 아슬아슬한데요. 붕어 IQ라는 비하성 발언까지 등장한 가운데 오늘 송영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허물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그건 비유로 제가 한 건데.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 했습니다. 청을 뺐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아니, 저를 그렇게 막말로 욕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정청래 후보님의 그 순간순간 승부하려면 저는 정말 조탈불급인 것 같습니다. 젓가락 짜장면이고 나 죽어도 못하는 부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싸우다가 또 저렇게 웃고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붕어 IQ라고 정청래 후보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했어요.
그건 잘못한 발언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식의 모멸적인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뭐 그냥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랬다. 비유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역적의 목을 치는 일이라든가 붕어 IQ라는 건 잘못한 거니까 예. 사과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서로들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걸로 서로들을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저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비판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인격에 대한 혹은 인간성에 대한 네. 이런 비판까지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하게 됩니다. 네, 자장면 국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장면까지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국민 여론조사 남았고 서울과 호남 표심이 이제 합산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남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온라인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ARS로 또 하고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온라인 투표율만 나왔는데 지금 전남 광주가 37% 그리고 전북이 35%가 나왔고요. 온라인 투표율이. 근데 서울은 45%, 경기가 46% 네. 나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높거든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원래 호남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투표보다 ARS 투표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0%가 약간 넘었는데 이게 지금 ARS가 60, 다 합쳐서 60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트렌드가 서울 투표율이 10%포인트 더 높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청 농석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도청 농석. 예, 그러니까 대도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표를 더 얻고 뭐 이제 중소도시나 농촌 쪽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높고 예를 들면은 대전이라든지 충청권에서도 충청 남북도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는데 대전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대전, 예를 들면 부산, 대구 이런 데들은 다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도 조금 더 친노 아니면 노사모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념지향적인 강성 지지층이 좀 더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에 투표율까지 만약에 높다 더 호남보다 그러면은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크게든 작게든 이겨요. 이기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호남에서 조금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 안 난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1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서울 투표율이 높고 호남 투표율이 낮은 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나 어쨌든 결론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거의 초비상 걸렸겠네요. 이 정도 차이 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실망감이 커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야 대통령이 저렇게 위기 상황인데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과 각을 지는 사람이 생기면 야 그럼 우리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마음에 든 사람을 찍어주자. 김민석 찍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호남일 가능성이 크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집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맞아 대통령 요새 못하거든 이거 견제 좀 해야 돼 라는 어떤 동조 분위기로 갈 것이냐 만약에 동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표심으로 나타난 거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면 좀 봐야겠는데요. 네, 3일 후에 민주당 새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토론회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쓰였습니다.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역설과 주먹다짐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진숙 의원, 왜 5.18 토론회는 왜 여는 건가요? 정치적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이진숙 의원이.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발언은 저들의 생각이지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고 불렀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에는 뭐 그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연상시키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만 다 불러다 놓고 이게 이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만약에 징계를 안 한다라면은 극우 정당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5.18은 노태우, 김영삼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격을 규정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흘러왔어요. 근데 이걸 뭐 학계에서 예를 들면 뭐 논란을 한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6년 전에 그 역사적 그 사실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역사잖아요. 이거를 정치권이 끌어들여서 다시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들이 이유가 뭔지 이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회의원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 굳이 간담회, 5.18 간담회 관련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50에서 10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도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 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 제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지역에 오늘부터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 지원 차량 가운데 육군 83대, 해군 10대 등 모두 115대를 동원해 가뭄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에 신속 배치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 가용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점,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됐고 전철과 버스가 멈추면서 공항에서는 7,000명 넘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하상가 계단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이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는 이미 강처럼 변했습니다. 우미다. 야바. 야바 야바. これはさすがにちょっと俺もやばいかなと思っている. 바퀴가 큰 버스도 밀려드는 물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바닥 맨홀에서는 건물보다 더 높게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밤사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바현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었습니다. 지바시에서 12시간 동안 내린 비만 348mm. 8월 한 달치 3배가 넘는 양이 한 번에 내렸습니다. 지바현엔 재해경계 최고 단계인 5등급 폭우 특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로 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폭우에 전차와 버스가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은 역 주변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도 7,000명 넘게 발이 묶이면서 청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때 약 4만 5천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나 강범람, 저지대 침수 등의 가능성도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 속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7,000피를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 급등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에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기조를 회복해 7,0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과 비교해 2.42% 오른 6,977.94를 기록했고 장중 하락 전환했던 코스닥도 0.38% 오른 864.6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으로 3조 원가량을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매수세는 미국의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줄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15거래일 만에 장중한 때 7,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2.43% 오른 27만 4,500원에 SK하이닉스는 3.26% 상승한 164만 5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조정 국면에서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엔 글로벌 반도체주 강세 속에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1,41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지만 15시 30분 기준 1.15원 내린 1,418.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만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등의 문제를 극복해 집 짓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서울시 용산구청과 대화하면서 주택 공급 입장에 서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의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오 시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 3천 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 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과천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정부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면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상수도와 교육시설 같은 인프라도 포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아이는 발견 당시 결박 흔적과 함께 체온이 41.5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이 오늘 60대 교회 목사를 송치했죠? 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양팔을 붙잡고 있는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숨진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는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천안 성거읍에 있는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결박한 흔적이 발견됐고 탈진 상태였던 아이의 체온은 41.5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30시간 가까이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를 결박한 것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를 거쳐 최소 2주에서 3주 뒤에 사망 원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50대 외할머니 B씨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숨진 아이가 분리되지 않은 점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B씨는 지난 2024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올해 초부터 교회에서 아이와 줄곧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학대 신고가 2차례나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아이를 교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찰 방해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선관위와 입찰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투표함 제작과 선거 물품 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방해하고 배임한 혐의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당일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남색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거 맞습니까? 하야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응급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4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은 그제 오후 퇴원해도 좋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계획범죄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자 고소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작은 방 위주로 감식이 이뤄졌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추가 감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아파트 합동 감식이 이뤄졌죠? 네, 소방당국과 경찰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3시간가량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은 화재 발생 사흘 만에 이뤄졌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가양동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한 세대가 모두 탔습니다. 이 집에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을 조사하면서 창고로 쓰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감식만으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소방당국과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추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에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까? 네,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 방을 중심으로 화재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화재 당시 방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전기 배선이나 콘센트에서 발화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정밀한 분석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고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들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화재는 옆집 주민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복도로 나와 연기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작 불이 난 집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은 직접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머니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평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모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1차 구조 소견에선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오늘 매우 어려운 주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나 또 우리 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다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 시대와 우리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긴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렵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에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죠, 요새. 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쩌면은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고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 관리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종의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또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에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성장의 회복이 좀 특이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대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이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기는 하는데 몸에 느껴지는 만큼 이렇게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랜 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충분하냐.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정책 간담회에 서 있던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태한 이혁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이혁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고 연수원 23기 이태한 변호사는 수원지검과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위원회가 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적임자 1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벌써 9년째 진행 중이죠. 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이의 제기가 가능한 시한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부 신기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안에 재산과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제 1조 가까이 현금으로 줘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지난달 24일에 나오긴 했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 뒤인 오늘까지가 재상고 기한이고요. 오늘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확정,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오게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의 SK와 관련한 대외 활동은 물론 양육 같은 가사 활동도 이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기간 동안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되기 전 2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게 되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라고 명했습니다. 예, 그동안 1, 2, 3심을 거쳤고 파기환송심에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되면 5번째 재판인데 그럼 5번째 재판에서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거죠? 네, 일단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법률심이라는 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고 법적 쟁점만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 산정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 또는 대외 활동을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등이 되겠습니다. 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 회장 쪽의 상고 이유를 일부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자,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법조인들이 이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자가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여부에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짚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한 연 5%의 이율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는 날마다 1억 3천만 원 정도씩 가산됩니다. 한 달이면 39억 원을 더 붙여서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데요.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상고로 판결 확정일을 미루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3기의 소송이라고 했는데 무려 9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에 언론사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이 편지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면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에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본격화했는데요. 소송 초기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막대한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최 회장은 주식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분할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혼인한 뒤에도 노 관장이 SK의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1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노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665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 즉 노소영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노 관장이 2심에서 제출을 한 건데요. 이 메모는 1998년에 작성된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0억 원 단위의 약속어음 4장도 노 관장 측이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이 어음 역시 선경 300억이라는 제목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해줬고 최 회장 측에서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이런 어음을 작성해 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원해준 300억 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2심에서는 그 김옥숙 메모 전략이 통해서 결국
노 관장이 거액을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2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쪽에서 SK에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해준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분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8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자 최 회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상고했는데 당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판단이 뒤집혔다가 대법원에서 또 뒤집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시기를 모두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 300억 원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금전 지원은 법의 보호 영역 바깥에 있다면서 재산 분할 과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이 증여했던 일부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 이유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그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결국 이제 네 번째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1조 원 정도가 인정이 된 거죠. 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의 독자적인 기여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준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던 시기에 SK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주가 계산의 기준 시점도 새로운 쟁점이 됐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내놓은 결론이 2대1, 즉 9,440억 원인 건데 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했고 또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막대한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재판에서 이제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건 판결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23년에 동거인으로 불리는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예. 김 이사장이 상담 같은 것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이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의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이 항소를 포기했고 또 20억 원을 곧바로 노 관장 측에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재산고 시간 이제 한 7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넘게 치료받다 지난 12일 퇴원해 체포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이 부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온 소식인데요. 법무부가 수원지검 검사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서 검사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비위 사실이 인정이 됐고 검사 징계위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위증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으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한 이제 징계 청구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법무부가 수원지검 검사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서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우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번지면서 일본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 과거의 친일 행적을 넘어 재산 환수 여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조의 잘못을 자손이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후지TV 객원 해설위원 가모시타 히로미 교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한국의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친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이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조사해서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다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등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서 바로 재산 환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친일 행위가 중대했는지 재산이 친일의 대가로 형성됐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결국 친일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과 재산 환수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들은 환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나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하고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백범 김구 선생의 서예 작품 독립만세가 서울 옥션 8월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서울 입국 당일 쓴 글씨로 작품 왼쪽에 대한민국 30년 1월 8일 국제위원단 서울 입국이라는 관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매 추정가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독립만세 4글자를 굵고 고든 피로액으로 써내려간 작품에는 당시 백범이 품었던 완전한 통일과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명품을 위조해 만든 화장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기준치보다 400배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화장품을 팔던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을 정가의 10% 가격으로 팔던 일가족을 검거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화장품 34개의 성분을 검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향수 6종에서는 메탄올이 73.7%에서 96.9% 검출됐는데 0.2% 이하인 허용 기준을 최대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에서는 에탄올을 쓰는데 위조 향수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넣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신경이 망가져요. 그래서 눈이 멀게 돼요. 명백하게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이라서 사람이 흡입하거나 마시는 그 제품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핸드크림과 보디미스트 등 4개 위조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립스틱 1개에서는 안전기준치를 넘긴 납까지 나왔습니다.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 있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광역시 박촌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2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50대 A씨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3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업계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YTN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설구급차의 무리한 운행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지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법은 사설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지입을 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구급차 기사, 운전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지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은 지입을.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산납금을 내는 사실상 법인 택시처럼 운영되는 셈인데 매달 내는 지입료 규모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차를 한 대당 관리비 목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차가 많을수록 그 대표자는 이득이 많은 거죠. 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중급차 종사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택배로 생각해요. 같이 응급실 앞에서 만나면 그냥 물건 옮겨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되게 사이렌 켜고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하고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 2달 동안 일하면서 그 미터기를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고 본 적은 있어요. 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쪽 기어 그 아래 중간에 있어요. 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국 150여 개 사설업체, 구급차 1,220여 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9개월 가까이 작전에 투입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생활 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항공모함 교체에 나섰지만 첨단 무인기와 방공미사일 재고까지 빠르게 줄면서 장기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000명을 태우고 지난해 11월 출항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함. 이란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에 파견돼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봉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며 복귀가 2차례 늦춰졌고 9개월간의 해상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건강 악화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It's hard, it's hard on your mental state, being out to sea for 8 months without being on dry land. It takes a toll on you. 지난달에는 소병 1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증언까지 잇따르면서 미 의회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And deal with the disruption in the mental health and the physical health and the well-being of people serving our nation.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함정과 승조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에 파견해 링컨함과 교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당국자는 승조원 논란 이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으로 미국의 최우선 전구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시 배치된 유일한 항모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견제 태세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 전쟁 이후 첨단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최소 45대 잃어 전쟁 전 보유량의 4분의 1을 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력 유지와 무기 소모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말복인 오늘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삼계탕집은 보양식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이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고비인 말복. 강한 햇살에 덥고 습한 수증기까지 뒤섞여 다시 더워졌습니다. 삼계탕집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시민들로 일찍부터 북적였습니다. 오늘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고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은 낮 한때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동대문구와 구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 내륙도 35도 안팎의 체감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40도의 극한 더위가 꺾이고 열대야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 건 한반도 상공에 가득 찬 수증기 때문입니다.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공기 중의 습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낮에 찜통더위로 이어지며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습도는 광복절 연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수증기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연휴가 지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보돼 있어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3일부터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모바일 앱 코레일 플러스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레일 통합회원만 가능해서 반드시 통합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네, 수원 광교 신도시 일대에 나타났던 도마뱀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만난 이 도마뱀의 소유주는 키우던 도마뱀이 환기를 틈타 창문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는데요.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포획틀 설치가 추진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원시 광교 홍제도서관 인근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바위 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는 듯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신고됐던 도마뱀이 또 등장한 겁니다. 나흘째 목격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연일 수색에 나섰지만 주변에 바위가 많고 수풀이 무성해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수되어 저희 대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가량 수색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수원시는 현장에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수색 현장에서 만난 소유주는 도마뱀 길이가 1m까지는 되지 않는다면서 몸통이 농구공보다 작고 꼬리까지 해도 길이가 70cm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실 경위에 대해선 환기하려고 열어둔 창문 방충망 틈 사이로 도마뱀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마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나일왕 도마뱀으로 추정되는 데다 포획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연일 소방대원과 시청 공무원이 수색에 동원되는 등 행정력 투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고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저희가 자세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들까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말복인 오늘 한풀 꺾였던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울에는 한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에는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서울의 폭염주의보 지금은 해제가 된 겁니까?
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서울 동남권에는 사흘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조금 전 4시를 기준으로 다시 해제됐습니다. 광복절이 내일부터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최고 100mm,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겠고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에는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다시 무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